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공격을 주도하는 것은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이고 언제나 그렇듯이 구체적인 사례인 듯 포장하여 공격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공격을 쭉 정리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자, 대출 규제를 많이 해서, 이게 이제 다 조중동에 나오는 기사들이에요. 대출 규제를 많이 해서 30대 맞벌이들이 서울에서 집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거예요. 사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이게 사람들이 소득을 가지고 빚 많이 안 내고 집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빚내서 이걸 계속 집 사라고 해주는 거 그래서 그걸 니네도 소득 부족하지 그러면 주택대출 더 낼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정책을 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후자는 사실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했던 정책이거든요.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근데 그렇게 해서 집값 계속 올랐죠. 집값 오르니까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되느냐? 공격의 전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는 거거든요. 30대 맞벌이들 대출을 받아서 집 사라. 그게 아니고 대출을 안 받거나 적게 받고도 집 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 대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 제목을 그렇게 쓰잖아요.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으로 몬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면서도 난 투기자가 아니야. 그냥 집을 사고 싶은데 불안하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이놈의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사람한테 자꾸 투기 세력 딱지 붙이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사실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자꾸.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요든 또는 투자든 투기든 사실 경제학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투기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사람들이 되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사실 그렇게 안 되도록 억제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정부가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근데 이걸 못하게 막으면서 이제 이상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네. 그러려면 공급을 늘려줘야지. 가격이 안정이 되지. 그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막고 어떻게 안정을 시키냐. 그러니까 집을 더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공격도 조중동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썼던 정책은 주택대출 규제 풀었죠. 그리고 나서 분양시장 규제 풀고 재건축시장 규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그 규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시그널을 줬고 실제로 공급이 많이 됐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분양시장 물량이 예년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씩 공급이 됐거든요. 그럼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네. 그럼 집값이 떨어지긴 그냥 계속 올라갔죠. 그거 왜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 주택 수급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좀 길게 봐서 이렇게 맞추면 바람직하다는 거지, 그 자체가 사실은 당장의 단기적인 집값을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왜 그 분양시장 또는 재건축시장 규제를 풀어주니까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냐? 가만히 있는데 투기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 다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전혀 투기할 생각도 없고 투자할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양시장 규제 풀어줘서 분양권 전매 제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청약 순위도 1순위 자격도 금방금방 다시 되고 이러니까 그냥 다 몇 달 만에 빚내갖고 분양받고 몇 달 만에 프리미엄 받고 다시 되팔고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판을 만들어주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많이 지어서 네. 거기에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수요 공급 원칙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거고. 실제로 공급량이 그렇게 부족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전국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이미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원래는 주택 보급률이 예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전국적으로 110%를 넘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건설업체들 로비에 의해서 주택 보급률도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실제로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주택 보급률은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자, 강남 같은데, 이거 사람들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데는 공급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최경환 전부 총리가 들어와서 재건축 규제 풀기 전에는 강남 집값도 가라앉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0년부터 해서 한 2012년 말 이 정도까지는 2013년 정도까지는 재건축 시장도 잠잠했었거든요. 근데 최경환 전부 총리 들어와서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집값이 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 그러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수요하고 공급이 100씩 있어요. 그럼 딱딱 맞죠? 네,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공급이 가만히 있는데 투기적인 가수요를 불러일으켜줬어요. 대출 규제도 풀고 빚내서 집 사라 하고, 자, 뭐 이거 빚내서 집 사면은 분양받으면 몇 달 만에 몇 천씩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살려고 하던 사람도 수요가 돼버리죠. 투자 또는 투기 수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그냥 100으로 맞던 게 갑자기 이게 150으로 뛰어버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기적인 가수요가 일어났으니까 공급이 전에 그대로 있는데, 심지어는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막 투기 바람이 불 때는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게 집값이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면 네. 내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전세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면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것도 사실 개뻥이죠. 왜 개뻥입니까? 전세 대란은.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값이 따라 올라가죠. 대체로.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이 대체로 따라 떨어져요. 이거는 뭐 통계 간단하게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전세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왜 언론에서 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난이 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기득권 언론들 보도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전세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전세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 전세난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한 2009년, 2010년쯤에는 일시적으로 병목 현상 비슷하게 그런 게 온 적이 있었지만 2011년 이후로는 그게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냥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사실 전세가도 하향 안정화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요.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썼을 때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2011년, 2012년에 수도권의 경우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됐었거든요. 심지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전세가 상승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어요, 그때. 개뻥이다. 네, 개뻥이죠. 자, 요거는 내가 보기엔 설득이 좀 있는 건데 뭐냐면 갭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최신 유행이죠.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비랑 집값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렇죠. 제가 대출을 받아도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메울 수 있는 거죠.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가 9천이야. 그럼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갭을 가지고 계속 투자하는 갭 투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1,000만 원이라도 집을 10채, 20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 대출이잖아요, 대출. 네. 쭉 대출을 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을 막 20채, 30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갭 투자로. 그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대출을 못 갚아. 그러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자기는 내 돈이 주인한테 잘 있는 줄 아는데 주인이 사실은 깡통인 거야. 다 대출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갭 투자자들을 때려잡으면 그러면 그 깡통 전세가 급증을 해가지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주고, 그 다음에 집값도 계속 올라줘야 되고, 금리는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앞에 두 가지, 집값이 계속 올라지고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갭 투자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전세가가 오르거나 또는 월세가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조중동 말대로라면 이걸 방치해놓고 계속 전세가 월세 올라가도록 만들어서 서민들 눈에서 계속 피눈물이 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근데 어디 일시하면 그런 깡통 전세가 생길 우려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생길 우려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태가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발생했어 이미 근데.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빚내서 뭐 갭 투자를 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일부 피해 볼 수 있어요. 피해 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자기가 어쨌거나 뭐 돈 벌 때는 그럼 그걸로 돈 벌었을 때는 뭐 사회 하나는 할 거 아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면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정부는 이게 너무 급격하게 하락해서 정말 이제 세입자들도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좀 가능하면 방지해야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면요. 사실은 이게 이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채 중에 2채 팔면 되잖아요. 그 팔면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이 괜찮은 사람이 그걸 손바뀜을 해서 그냥 세입자를 보호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전세금 보증제도라든지 또는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공급재무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른바 이제 이런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는 다주택 집주인들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이제 이 재무 컨설팅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인 은행권과 협상할 수 있다. 너무 전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하간 핵심은 네. 하향 안정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시켜주고 손바뀜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실 그 충격은 크지 않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사실 좀 단기적인 대책이잖아요. 이제 이번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뭐 정부 부처 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김수현 사회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투탑이 돼서 이제 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김수현 수석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단기 불꺼기 대책이다. 단기 불꺼기 대책이다. 네네. 불꺼기 대책으로는 저는 한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요. 웬일이에요, 짠 양반이. 이번에 파리 대책,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파리 대책에 이제 좀 추가 대책이 나왔어요. 추가로 이제 투기과열 지구를 뭐 2군데 더 지정하는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어떤 투기 과열 양상에 뭐 대응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정책의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하여튼 뭐 적절하게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은 사실 노무현 정부의 인기를 폭락시키는 한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부동산을 잡고 싶었는데 네. 시장보다 한 발 늦었어요 항상. 네. 그때는. 그게 굉장히 뼈아픈 기억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의미냐. 노무현 정부 때 어쨌거나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한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동산 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그때 정책 수단들을 상당 부분 많이 개발했고 또 그런 정책 수단들을 구사했을 때 어떻게 어떤 되돌아오는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중동의 힘이 예전만 못해.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파파이스 같은 데가 네. 견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도 있죠. 그게 아주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중동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라. 좋아요. 그럼 오늘 나오신 진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오늘 차트도 준비해왔는데 뭐 이걸 사용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내가 봤는데 보면 재미없어. 하나 보여줄게요. 재미없어. 아니, 큰 김에 요거는 보여주자, 진짜. 요거만? 예. 네. 이거 한번 보시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론의 외국 보도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노무현 정부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투기 억제책을 썼어도 안 됐지 않냐.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투기 억제책 쓰면 결국 뭐 오히려 집값 올리는 걸로 끝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세계 경기가 좋았고, 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집값이 좀 낮은 상태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또 우리 가계 소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때였어요. 경기가 좋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걸로 나옵니다. 저게 이제 전국 아파트 가격인데요, 저게. 여기 33.6%. 네네. 근데 저기 보시면요. 가계부채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214조 원밖에 안 늘어났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요. 부양책 엄청 썼죠. 이명박 정부 때도 수십 차례 부양책을 내놨는데 15.1% 뛰었고요. 전국 아파트 가격이. 근데 가계부채는 285조 원 늘어났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요. 최경환 정부 총리 때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써서 물론 4년간이긴 하지만 집값이 9.9% 뛰었는데 가계부채는 얼마 늘었냐? 397조 원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대출 아닙니까? 대출. 네. 이게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슬라이드 다음 장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이걸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집값 1% 상승에 동원된 가계부채가 얼마냐. 노무현 정부 때는요. 그냥 사람들이 경기 여건이 좋았고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1% 올라갔는데 6.4조 원 있으면 됐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19조 원 정도 있었어야 됐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1% 올라갔는데 40조 원씩 동원이 된 겁니다. 뭐 그냥 경기 자체를 생각하면, 한국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집값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진짜 막 무리하게 미친 짓을 해가면서 빚내서 집 사게 해서 억지로 올린 겁니다. 이 돈은 그럼 어디로 간 겁니까? 누가 먹은 거예요? 이 돈은 건설업체로 갔죠. 뭐 몇 년 동안 건설 부채가 엄청 있었는데 사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를 띄운 건 건설 부채를 사실 가계 부채로 옮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을 보면 네. 빚덩이였던 건설회사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빚을 털어내고 그 빚은 개인들이 가져간 거예요. 은행 그렇죠. 빚으로. 네. 은행 대출. 우리 다 빚이잖아. 네. 네. 그 은행한테 돈 빚내가지고 건설회사에 준 거죠. 실제로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좀 뒤집어서 보면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떨어질 때마다 저렇게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던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뭐 박근혜 정부 최순실, 뭐 박근혜 게이트,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정말 국민들한테 피박하기 쉬운 정책이 저는 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를 늘려도 너무 늘려버렸어요. 너무. MB 정부는 저는 제가 볼 때 나쁜 놈들 베스트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잘못한 게 잘 안 드러나도록 굉장히 잘하는 놈들. 그러니까요. 네. 아주 치밀하게 잘 빼먹었어요. 네. 네. 근데 박근혜는요, 어찌 보면 좀 뭐 순진무구하다 그럴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계부채 늘린 건요. 무식한 거예요, 애들이 진짜. 네, 박근혜 정부가 진짜 미친 짓 한 겁니다. 너무 위험천만한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저렇게 가계부채가 폭증해 있으면 저걸 제어하는 정책을 쓰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이게 이런 상태로 이제 터지기 직전인데 조중동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신문 광고에 주수입은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 계속 뭐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 오른다. 그러니까 계속 공급해야 되고 분양 물량 많이 쏟아내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거고 뭐 주택 소비자들은 계속 빚내서 집 사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다 못해서 파파이스에 나와서 그걸 알려야 되겠다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신 거예요? 2년 전쯤에 그 삼성물산 합병 있잖아요. 네, 예. 그걸 저기 총수하고 그때 왜 같이 했었잖아요. 여기서 했죠. 예. 그게 사실은 어떤 언론에서도 제대로 주목하지 않을 때 파파이스 최초로
제가 나와서. 그게 지금 네. 이재용을 감옥 가게 만든 사건이죠. 아, 사실은. 그럼요. 네. 그걸 최초로 해부했었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입각시켜 줄까봐 안 된다니까. 저는 입각 바라지 않고요. 네. 하여튼 제가 사는 용인시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용인시장 하시려고 그러면? 자, 이렇게 내가 정청래 의원이나 쭉 보자는 사람들을 뭐 이런 얘기 하다 꼭 실제로 막 출마한다고 그러고. 아니 근데 사실 뭐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용인이 성남 옆 도시거든요. 그리고 인구 규모가 각각 100만 정도 돼요. 근데 성남하고 용인하고 삶의 질이 막 천양지차예요. 엄청 격차가 나요, 진짜로. 아, 성남은 이재명 시장이 네. 바꿔놨는데 용인이 지금 자유한국당입니까? 자유한국당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2의 이재명 되겠다고? 출마 선언 자, 부정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노림수가 있었어. 빨리 나가 이제! 그러면 아니 어딜 나가라고. 아니 끝나요. 자, 진짜 나가려고 하나 보네 속으로. 저요. 사실 뭐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와, 고맙습니다. 몹쓸 양반이네. 에? 아니, 그 정치인들이 맨날 이러잖아요. 자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권유하고 있는데, 지금 좀 고민하고 있다. 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참. 가짜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는 그들과 다르게 나는 내가 주변에서 나가고 하든 싶다. 말든 내가 나가고 싶다. 나는 아무도 권유하지 않는데 내가 나가고 싶다. 난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좀 권유 좀 해달라 이거예요? 권유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하겠다 이거. 어쨌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도 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아무도 권유하고 있지 않는데 아니, 주변에 너무 많아, 고민하라는 사람이. 고민을 해보라고 권유는 하지 않고 어쩐지 연락이 왔더라 갑자기. 부동산 정책을 꼭 얘기해야 되는데 심각하긴 하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 하셨잖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어요. 우리가 뭐 재벌 개혁도 해야 되고. 그만하시지 이제. 조금만 더 하자. 그럼 이왕 1분만 더 하시고. 네. 우리가 재벌 개혁도 중요하고 뭐 당했어. 이용당했어. 소득주도 성장도 중요하고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와닿는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저는 되게 뼈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무현 정부가 사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게 인기를 잃으면서 후반기에 하고 싶었던 개혁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게 사실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저는 네. 그때는 조중동 힘이 너무 강했어요. 조중동의 힘이 강했고 이명박이 엇박자를 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때 열린우리당이 지금처럼 스탠스가 아니어서 네. 이명박이 뉴타운 바람으로 이렇게 막 인기를 몰아가니까 열린우리당도 부한회동을 해서 그때 뉴타운 막 특별법을 같이 막 발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정책의 방향성이 틀렸다기보다는 한 템포 느리거나 혹은 그 정책을 나오기만 하면 그 이상한 프레임으로 갈아엎어버렸거든 조중동이. 네. 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는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기득권 언론들이 계속 뭐 지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공격을 하는데 계속 공격해요. 그럼요. 이걸 막아야 돼요. 막기 위해서 용인에 나간다? 연결이 안 되잖아 연결이. 왜냐하면 부동산 난개발이 제일 심각한 데가 용인이에요. 그렇게 연결된 거야 지금? 그리고 제가 토건 세력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네. 정말 돈을 엉뚱한 데 써요. 뭐 용인경전철 잘 아시죠?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요. 종합경기장 짓는데 시민들이 잘 가지도 않는 지역에 3,200억짜리를 짓고 있어요. 아니 이게 용인에 진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삶의 정치는 지역이 중요하다. 지역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가 드리고 싶은 중요하다. 말씀은 아니 그럼 결심하고 나서 다시 나와요. 용인뿐만 아니라 어떤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지역이라도요. 내년 지방선거도 저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으로 우리가 중앙을 바꿨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을 바꿔야 되고요. 지역을 바꿔야 여러분들의 삶의 정치가 바뀌고 삶의 공간이 바뀝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을 봤던 용인이어가지고 내년에 용인이든 어디든 본인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출마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이걸 뭐 퍼센트로 이야기해야 돼요. 더 이상 공부는 필요 없어. 이제 나가서 세상을 바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일단 저희 연구소 회원이 용인시에만 한 850명이 살아요. 연구소요? 이런 야욕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부동산 정책 지금 심각한 조중동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걸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긴급히 불렀거든요. 앞부분 얘기하고 가려고 그러더니 뒷부분이 빵 터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인에 나가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이 대체로 떨어져요. 이거는 뭐 통계 간단하게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전세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왜 언론에서 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난이 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기득권 언론들 보도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전세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전세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 전세난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한 2009년, 2010년쯤에는 일시적으로 병목 현상 비슷하게 그런 게 온 적이 있었지만 2011년 이후로는 그게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냥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사실 전세가도 하향 안정화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요.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썼을 때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2011년, 2012년에 수도권의 경우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됐었거든요. 심지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전세가 상승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어요, 그때. 개뻥이다. 네, 개뻥이죠. 자, 요거는 내가 보기엔 설득이 좀 있는 건데, 뭐냐면, 갭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최신 유행이죠.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비랑 집값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렇죠. 내가 대출을 받아도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메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 주택 수급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좀 길게 봐서 이렇게 뭐 맞추면 바람직하다는 거지, 그 자체가 사실은 당장의 단기적인 집값을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왜 그 분양시장 또는 뭐 재건축시장 규제를 풀어주니까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냐? 가만히 있는데 투기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 다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전혀 뭐 투기할 생각도 없고 투자할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양시장 규제 풀어줘서 뭐 분양권 전매 제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청약 순위도 1순위 자격도 금방금방 다시 되고 이러니까 그냥 다 몇 달 만에 빚내갖고 분양받고 몇 달 만에 프리미엄 받고 다시 되팔고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판을 만들어주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많이 지어서 네. 거기에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수요 공급 원칙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거고. 실제로 공급량이 그렇게 부족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전국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이미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원래는 주택 보급률이 예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전국적으로 110%를 넘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건설업체들 로비에 의해서 주택 보급률도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실제로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주택 보급률은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자, 강남 같은데, 이거 사람들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난 투기자가 아니야. 그냥 집을 사고 싶은데, 불안하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이놈의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사람한테 자꾸 뭐 투기 세력 딱지 붙이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사실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자꾸.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실수요든 또는 투자든 투기든 사실 경제학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투기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사람들이 되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사실 그렇게 안 되도록 억제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정부가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근데 이걸 못하게 막으면서 이제 이상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네. 그러려면 공급을 늘려줘야지. 가격이 안정이 되지. 그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막고 어떻게 안정을 시키냐. 그러니까 집을 더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공격도 조중동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썼던 정책은 주택대출 규제 풀었죠. 그리고 나서 분양시장 규제 풀고 재건축시장 규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그 규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시그널을 줬고 실제로 공급이 많이 됐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분양시장 물량이 예년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씩 그 공급이 됐거든요. 그럼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네. 그럼 집값이 떨어지긴커녕 계속 올라갔죠. 그거 왜 올라갔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공격을 주도하는 것은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이고 언제나 그렇듯이 구체적인 사례인 듯 포장하여 공격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공격을 쭉 정리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자, 대출 규제를 많이 해서 이게 이제 다 조중동에 나오는 기사들이에요. 대출 규제를 많이 해서 30대 맞벌이들이 서울에서 집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거예요. 사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이게 사람들이 소득을 가지고 빚 많이 안 내고 집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빚내서 이걸 계속 집 사라고 해주놓고 그래서 그걸 니네도 소득 부족하지. 그러면 주택대출 더 낼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정책을 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후자는 사실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했던 정책이거든요.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근데 그렇게 해서 집값 계속 올랐죠. 집값 오르니까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되느냐? 공격의 전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는 거거든요. 30대 맞벌이들 대출을 받아서 집 사라. 그게 아니고 대출을 안 받거나 적게 받고도 집 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 대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 제목을 그렇게 쓰잖아요.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으로 몬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공급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와서 재건축 규제 풀기 전에는 강남 집값도 가라앉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0년부터 해서 한 2012년 말 이 정도까지는 2013년 정도까지는 재건축 시장도 잠잠했었거든요. 근데 최경환 전 부총리 들어와서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집값이 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 그러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수요하고 공급이 100씩 있어요. 그럼 딱딱 맞죠? 네,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공급이 가만히 있는데 투기적인 가수요를 불러일으켜줬어요. 대출 규제도 풀고 빚내서 집 사라 하고 이거 빚내서 집 사면은 분양받으면 몇 달 만에 몇 천씩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살려고 하던 사람도 수요가 돼버리죠. 투자 또는 투기 수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그냥 100으로 맞던 게 갑자기 이게 150으로 뛰어버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기적인 가수요가 일어났으니까 공급이 전에 그대로 있는데 심지어는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투기적 가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막 투기 바람이 불 때는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게 집값이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면 네. 내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전세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면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것도 사실 개뻥이죠. 왜 개뻥입니까? 전세대라는.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값이 따라 올라가죠. 대체로.